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점점 더 대중적인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도 저가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저가 전기차라고 하면 한 2~3천만 원대의 저가 전기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게 올해랑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중화는 본격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12월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들, 또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정도가 조정을 받으면서 일시 조정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테크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0.4% 정도가 오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테크 중심 그 종목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들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장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가 HSCEI가 상승을 하면서 약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원달러 환율은 5.4%를 상승을 하면서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12월에 FOMC를 통해서 페드가 2025년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제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도 상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죠.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위험을 시장이 좀 반영을 하면서 월중 조정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적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스텀 AI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운용의 경과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규제 완화라든지 정부의 효율화 과정들을 동반할 수 있는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기업들이 상승세를 계속 보여줬고요. 이제 정부 예산 및 국방비 효율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긍정적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세가 계속됐던 영역이 작년 연간으로 계속 보면 소비재 영역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서도 차별적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장 정체를 아시아권 성장, 특히나 이제 중화권 성장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룰루레몬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계속해서 열풍이 불고 있는 아웃도어 쪽에서 최상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아크테릭스를 보유한 아메르 스포츠라든지 이런 저희가 보유한 기업들 중에서 소비재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러한 기업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저희 긍정적인 포트폴리오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소비 진착 정책이 여러 이제 브랜드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럭셔리 소비 회복 기대감에 거기에 더해서 그 럭셔리 소비재들이 다들 부진한 구간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줬던 에르메스 같은 경우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로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중국의 신흥 전기차 기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샤오미에 좀 주목을 해서 고편입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관점에서도 지금 중국 전기차의 부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산업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신차 판매 점유율에서 최초로 50%를 돌파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전기차 판매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신차가 10대가 판매될 때 5대 이상은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2024년 7월에 처음으로 이 데이터가 50%를 넘어섰습니다. 51.1%를 기록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신차 판매에서 지금 전기차 비중이 전 세계 평균이 약 20%, 그 다음에 미국이 약 9% 정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 평균 20%도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주도하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BYD를 중심으로 저가 전기차가 다수 출시됐기 때문에 10대 중에서 5대 이상이라는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대중 모델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샤오미나 화웨이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미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출시한 전기차가 굉장히 판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전체 등록 차량 기준으로는 7%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승용차 등록 차량이 3.5억 대인데요. 이 중에서 전기차가 2,472만 대, 2,500만 대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이게 한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50% 이상이 신차 중에 전기차가 계속 팔린다면 이 침투율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점점 더 대중적인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도 저가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신흥 전기차 업체들도 저가 전기차, 여기서 저가 전기차라고 하면은 한 2, 3천만 원대의 저가 전기차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게 올해랑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중화는 본격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업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 지금 범서구권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전기차와 관련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샤오미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 진입한 것은 사실 작년이기 때문에 2024년 4월에 처음으로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SU7이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2024년에만 13만 대 이상으로 판매가 달성될 전망이고요. 이게 한 달에 2.5만 대 이상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이 지난 12월에 현대차가 대략 한 7,000대, 기아차가 한 7,000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전기차를 2.5만 대를 판매하는 기업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더 큰 의미는 이런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든 게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들의 재무제표상 매출 총이익률이 플러스로 찍히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GP 마진이 17%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샤오미가 하고 있는 스마트폰 비즈니스 모델보다도 높은 GP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샤오미 앱스토어를 통해서 나오는 서비스 매출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익을 따져보면 조금 더 이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전기차가 이미 돈을 벌고 있다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고요. 물론 영업이익 관점은 아니지만 매출 총이익률 측면에서 17%라는 점은 앞으로 조금씩 더 원가 절감을 하면서는 충분히 영업이익단으로도 플러스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AI 모델을 또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단순하게 AI를 누군가한테 의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2022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에게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기업은 아마도 중국의 전기차 기반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장 기업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은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주는 기업들은 상장되어 있지만 화웨이 그 자체는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라기보다는 세계 경제의 변화 흐름 측면에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중국 신흥 전기차 기업들의 성장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데요. 리오토 같은 경우도 48,000대, 화웨이 4만 대, 엑스펑 3만 대, 니오 2만 대 이럴 정도로 굉장히 높은 판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GM이 3분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32,000대입니다. 포드가 23,000대고요. 테슬라가 11월 중국 판매 대수가 78,000대니까요. 대충 이런 규모를 보시면 지금 중국 신흥 전기차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지 감이 오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인 자율주행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카 시장에서도 존재감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테슬라가 당연히 이 시대를 주도하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또 이제 기능형 AI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피지컬 AI 부분에서의 중국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헤지 포지션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중국 기업들을 주목해서 같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비중 조절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요. 저희 각종 포트폴리오들에서 신규로 편입되기도 하고 비중이 상승되기도 한 종목인데 로빈후드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12월 말일자로 보면 로빈후드가 시가총액이 한 48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8조 원이죠. 그 다음에 12개월 선행 PER이 37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인 투자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로 특히나 MZ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편리한 UI, UX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던 증권
그 거래 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주식을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옵션 거래, 혹은 이제 스포츠 베팅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라든지 베팅이라든지 영역을 다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36% 전년 대비 성장을 했고, 지금 2024년 11월 기준에 사용자가 2,480만 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수탁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에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식, 암호화폐, 스포츠 베팅 같은 다양한 영역의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투자나 베팅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접근하면서 종합적인 머니 매니징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 멤버십이라는 구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재 구독자가 219만 명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전년 대비해서 65% 성장을 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는 당연히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될 때는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저희는 2025년, 2026년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되면서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라면 이러한 투자 플랫폼들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한 환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리스크는 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루즈 여행이 지금 굉장히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크루즈 여행을 갔던 크루즈 선박 안에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많이 위축됐던 산업인데, 이게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여행 경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크루즈 여행인데요. 생각보다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을 아마 생각하시기에는 내 평생에 한 번 정도 가볼 수 있는 그런 럭셔리 여행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루즈 여행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저가 정도, 경제적인 수준부터 굉장히 럭셔리한 여행까지 다양한 상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크루즈 업체인 로얄 캐리비안의 실적 발표 때 항상 일반 여행 대비해서 이제 그 크루즈 여행이 얼마나 비용이 저렴한지를 그 지표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일반 여행보다 한 15% 정도 저렴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되는 그 선박이 있는 지역까지 가는 그런 여행비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게 쌌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2023년에 40에서 45%까지 갭이 벌어졌고요. 왜냐하면 일반 여행이나 호텔, 다양한 여행비들이 굉장히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크루즈 여행이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하는 여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가격 상승이 있지만 여전히 20% 정도의 프라이스 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이 생각보다는 경제적인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이들이 좀 선호하는 여행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연이나 워터파크, 무제한 음식 제공 같은 압도적인 경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로얄 캐리비안에서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콘 오브 시라는 굉장히 새로운 크루즈선을 내놨었는데, 그 안에 워터파크만 3개 이상이 있고요. 뭐 무제한 음료 제공해주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공연도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 엔터테인먼트적으로 굉장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포인트가 또 크루즈 여행의 장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산업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산업이 이미 어느 정도 과점화된 산업이거든요. 카니발이 1등 사업자로 45% 점유율, 로얄 캐리비안이 25%, 노르웨이안 크루즈가 10%, 이 세 개를 합산해봐도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과점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크루즈 선사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이 세 개의 기업들은 여전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크루즈 여행의 관점이다. 첫 번째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소스 멀티유즈, 그러니까 컨텐츠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컨텐츠를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IP잖아요. 이 지적재산권, 결국 이 컨텐츠 자체를 개발하는 힘을 갖고 있고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큰데요. 디즈니의 크루즈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 IP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디즈니가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캐릭터 컨텐츠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에 대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 판매를 가져가고요. 거기에 더해서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방송될 수 있는 방송국 네트워크까지 가지고 있죠. 추가로 이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이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테마파크까지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추가로 더 더해서 디즈니가 또 투자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은 크루즈에까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체 크루즈선 투자를 통해서 경험 소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컨텐츠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자체 컨텐츠로 만들어져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해서 실제로 LA에다 그런 이제 테마존들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뭐 에버랜드랑 협력을 해서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을 만들고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자주 말씀드렸던 팝마트 같은 경우도 캐릭터 IP를 이용해서 테마파크를 만드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OSMU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즈니 같은 경우 지난달에 크루즈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미 크루즈 선박을 6척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2031년까지 13척까지 늘려가지고 크루즈에 대한 확대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디즈니 어드벤처 크루즈라는 걸 만들어서 2025년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죠. 콘텐츠 IP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는 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제공을 하는 건데, 이제 가격을 한번 보시면 4인 가족 기준으로 4일 바하마 크루즈가 $7,692 정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얄 캐리비안이 지금 한 $3,368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하마 크루즈가 디즈니 이제 크루즈인데, 보통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의 가격 책정을 해놓은 거죠. 물론 로얄 캐리비안도 이거보다 비싼 가격대의 럭셔리 크루즈들이 있지만, 사실은 디즈니만큼의 IP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 IP를 갖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뭐 스타워즈 캐릭터들이 나와서 실제로 전투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들도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크루즈 선박의 크루즈 여행의 확장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12월에 운용 보고를 좀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글로벌 ETF들이 전반적으로 2024년을 긍정적인 성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월간 운용 보고를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긴 하지만,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2025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성과 이어가면서 조금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저희 에셋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리치투게더의 정신처럼 함께 부자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ETF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